네, 반갑습니다. 펜경장입니다. 요즘 장이 재미가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방향성이 아래나 아니면 옆으로 오른쪽으로 깔려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누렸던 상승장과는 좀 다른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또 각종 전문가들도 인터뷰에 나와서 리세션을 예상을 한다든지 좋은 내용은 전혀 들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먼저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 제목은 채권 시작은 페드가 인플레이션과 싸움에서 국권이 서 있음을 지적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이게 영어를 그냥 한국어로 그냥 바꿨기 때문에 해설은 좀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해설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행지표로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장단기 금리 차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것을 말을 하는데 이 수익률 곡선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역전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 패턴은 지난 50년 동안 미국의 모든 경제 침체 이전에 나타났다. 선행지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수치가 0에서 마이너스로 역전된 지가 한참 됐고요.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1년 전부터 해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고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은 경제 침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 그런 일들이 있었다. 마이너스로 가고 경계 침체, 또 마이너스로 가고 경기 침체, 이러한 패턴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면은 이후에 짧은 기간 안에는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이 정설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를 직시하고 있다라는 신호를 기사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이것과 더해서 각종 투자 회사에서는 회사들이 좀 어려워지고 이익이 축소가 되고 또 연준에 보다 제한적인 통화 정책을 언급을 하면서 이 마지막 주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약세 시장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통용되는 말이 있잖아요. 뉴스나 아니면은 이런 모건 스탠리, JP 모건, 골드만삭스에서 올라간다라고 말을 할 때는 고점이다, 내려간다라고 말을 할 때는 저점이다라는 말이 좀 통용되어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이들이 말하는 게 결국에는 단순히 주식의 하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리세션을 말한다는 것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 자료에 따르면은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위험이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경기의 침체에 대한 느슨한 정의의 정점에 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해설을 할 때 GDP 성장률을 빗대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GDP 성장률을 빗대어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대부분 인플레이션입니다. 즉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이런 식으로 향해 가는데 성장률은 뒤늦게 올라간다. 결국에는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상황은 악화가 될 것이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GDP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세계의 GDP 성장률은 2.2%에 불과할 것이며 미국의 경우에는 0.5%만 성장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자료에서는 앞으로 험난한 시간이 있을 것 같다라고 가정을 해야 한다. 재정 자원과 조직 규모, 이 규모에 대해서 좀 신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시선들이 좀 다르죠. 모건 스탠리는 GDP를 말을 했고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약간 기업을 빗대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결과는 같습니다. 미래 경기에 대해서 안 좋은 측면으로 해설을 하고 있고요. 또 마이클 버리는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표현이 중요해요. 다가오고 있다. 아직 시작도 안 했고 끝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마이클 버리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마이클 버리 우리가 잘 아는 빅쇼트의 주인공 맞고요. 크리스천 베일의 실제 인물에 해당합니다. 근데 과거가 좀 중요해요. 과연 이 사람이 말을 한 게 얼마나 잘 맞았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최근자부터 말을 해볼게요. 5개월 전에 마이클 버리는 증시 조정이 절반쯤 진행된 듯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7월 달이면 딱 이 정도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올라갔으니까 이 사람 말이 틀린 게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는 있어도 4개월 뒤에 또 저점을 갱신을 했죠. 그래서 경고를 줬을 때도 하락을 암시를 했었고 더 과거에서는 빅쇼트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애플 주가에 하락을 베팅을 했다. 이것도 똑같은 시기인데 방향성이 되게 애매모호하지만 일단 약세장애 같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도 한 번에 숏을 쳤었죠. 테슬라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번 틀렸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한 적도 있고 아무튼 영화 이미지가 각인이 된 건지 마이클 버리가 숏 관점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숏을 가져간다거나 그런 행위를 할 때마다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자 기사에서는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도 표현을 했고요. 다른 기사와 다르게는 제가 해설을 했지만 마이클 버리의 관점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명백한 이유는 없고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관점이 대부분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을 좀 벗어나고 있어요. 기존의 상식은 무엇이었냐? 이 장기 투자가 매우 유리하다. 왜냐?
주식시장이나 아니면은 투자 상품들은 무조건 우상향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 죽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계속 모아가면은 언젠가는 이득이 된다라는 것이 기존 관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는 데이터는 20년치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죠. 20년치 데이터에는 맞아요. 근데 좀 약간 벗어나고 있는 추세가 있죠. 지금 보고 계신 게 미 10년물 국채금리의 월봉 차트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가 1980년도쯤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최근 21년도, 20년도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40년 동안 어떤 패턴이 있었냐? 미 10년물 국채금리, 기준금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아니면 유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하향만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고점을 한 번도 높여준 적이 없습니다. 저점 내리고요. 그냥 완벽한 그냥 방향성이 아래죠.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양적 완화하고 다시 이제 양적 긴축을 하면서 패턴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기존에 우하향을 하던 차트보다는 고점을 높인 게 확인이 되고요. 이 앞으로 차트가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결국 5% 전후로 뭐 상승을 마친다라는 소리도 있지만 명백하게 기존 차트와는 다른 차트에 해당합니다. 미신년물 국채금리가 내려가면서 이득을 받았던 거는 투자 상품에 해당하고 이런 식으로 정반대로 방향성을 위로 가져간다거나 위로 올라간 다음에 횡보를 하는 방향성을 가져가게 된다면은 우리가 해설을 할 때는 투자 상품들에 그렇게 유리한 이점이 없다라고 해설을 하는 게 정석이겠죠. 그리고 기존에 약간 패러다임에 해당하는 우상향하는 지표도 당분간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특정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위에서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할 것이 아니면 조금 내려가서 횡보를 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내려가는 장세는 기대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가 이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거죠. 결국 연준이 한 5% 전후로 지금 현재 한 4.6%를 점치고 있는데 이 목표치를 향해서 나가는 와중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가 좀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관념이 맞지를 않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새로운 뉴스들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 과거가 맞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이것들이 맞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뉴스 등이나 아니면 거시경제들 해설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전달을 할 때 장단기 금리차, 뭐 약세 시장, GDP 성장률, 뭐 기업들의 재정 자원, 그냥 구조 조정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셔도 되고 이런 것들을 해설 방향이 조금 어려우실 텐데 그냥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세요. 호재가 아닌 것은 그냥 다 악재다. 좋은 뉴스가 전해지기 전까지는 그냥 악재로 받아들이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외에도 사실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제가 표현을 하듯이 앞으로 걱정을 해야 될 이슈들에 해당해요.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진핑을 말을 하죠. 지금 현재 시진핑이 최근까지 진행을 했었던 게 코로나에 대해서 봉쇄 정책을 펼치면서 중국을 거의 코인 가두리 하듯이 가뒀었는데 시민들의 반발이 거의 쿠데타 직전까지 와 있죠. 좀 자세히 말하자면은 시진핑이 연임을 하면서 반대派까지 좀 숙청을 하고 뭐 그런 얘기까지 가야 되는데 주제랑 좀 벗어나니까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결국에 제가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중국의 공산당의 해체 분위기가 좀 오고 있고 사실 실현될 확률이 굉장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분위기만으로도 좀 장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체크를 하시길 바라고요. 이 블룸버그나 제가 봤었던 뭐 야후 파이낸스 아니면 파이낸셜 타임즈 뭐 이런 것들 뭐 아니면 뉴욕 타임즈 같은 것들 제가 요즘 뉴스를 많이 보는데 이 뉴스는 거의 그냥 상단에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말고는 해외에서는 아니면 그런 나라들에서는 이 뉴스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순위가 시진핑 또는 중국의 공산당이 위태위태해지는 게 리스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인데 기존의 리스크와는 좀 달라진 점은 이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국들을 좀 봐야 된다. 특히나 기사에 써져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서방이 좀 도와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것은 서방 또 EU 측에서 지지를 하고 있고 또 표면적으로는 미국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됐던 게 최근에는 이번에 EU가 좀 공격적인 멘트를 날렸죠. 미국한테. 그게 어떤 말이었냐면 미국 너네 도와준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이득을 챙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었고요.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관념대로 그냥 주적은 뭐 약간 공산당이나 아니면은 그게 아니면 독재체제에 있는 국가들을 막 주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세계가 돌아갔는데 이제는 미국을 보는 유럽 측의 입장이 상당히 애매모호해졌습니다. 그래서 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두 번째 이슈로 이 러시아가 쏘아올린 이 작은 공이 미국과 유럽 측에서는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 그냥 주시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FOMC. 이번이 진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CPI가 그냥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막을 수 없다라는 관념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번 FOMC 내용이 투자 상품들의 이 장세를 좌지우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결국 이 상승이 나온 것도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언급 하나만으로도 이런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아니면 장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멘트들, 이 부분이 다음 주까지는 좀 핵심 이슈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측값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언론에서 보고 있는 이번에 연준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다던데 그럼 상승이 오는 것인가? 이런 단편적인 것으로만 보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는 인베스팅에 들어가셔서요. 아까 봤었던 게 FOMC 일정이 13, 14일에 있었죠. 그렇다면 14일 넘어가는 15일 새벽에 열린다는 것이니까 그 관념 하에서는 14일 전에 CPI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3일 저녁에 CPI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날, 어찌 보면 그 다음날 새벽인데 그 다음날 새벽에 FOMC 일정들이 잡혀져 있습니다. 저는 다른 FOMC 일정보다는 이번 FOMC 일정은 정말 중요도의 무게를 좀 실어주고 싶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좀 예견하거나 아니면 선행할 수 있는 게 그 전날 또는 전전날에 예정되어 있는 CPI 발표에 해당합니다. 지금 예측값이 근원 쪽이나 아니면 소비자 물가지수만 공개가 되어 있고 전달 대비만 공개가 되어 있고요. 전년 대비는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공개된 수치 하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저조차도 그냥 되게 애매한 수치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과거처럼 에너지 부분에서 큰 이득을 봐서 높아진 측면도 요즘 전해지는 게 없고, 아니면 특정 산업이 망해서 이 값이 되게 낮아지는 것도 없고요. 애매모호하게 나올 것이라는 것이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그때 말씀드릴 때 다시 해설을 해드릴게요. 어찌됐든 간에 이 값이 컨센서스 값이 공개가 되고 그 수치로 인해서 연준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도 제가 다뤄드려야 하는 거니까 이건 다음 주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래 이슈로 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시진핑 또는 중국, 우크라이나, 약간 미국과 유럽 측면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FOMC 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크립토 시장 측면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암호화폐가 얼마나 좀 암울한 시선을 받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업들이 규모를 좀 축소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번 연도 들어서 계속 축소를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 수치 폭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높아졌어요. 그래서 아마 크립토관에서 제가 해설을 해드릴 때는 지난 과거에 저점이 나올 때랑 신호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해설을 드렸겠지만 오늘 크립토 시장 해설이 아니니까 이 거시경제 측면이나 아니면은 전반적인 흐름으로서 좀 약간 해설을 해드리자면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아까 봤었던 해설이 골드만삭스에서 이 재정자원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을 때 시선하고 동의를 합니다.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계속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는 이 뉴스들을 좀 잘 보시면서 각자 정리를 해서 투자를 하는데 좀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제가 운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렸던 매매 관점 공유방을 시작할까 합니다. 12월 안으로 시작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지만 제가 매번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릴 때 늦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만큼은 지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관리할 시간이 많이 없고 저는 제 관점을 올려드리면서 저조차도 매매에 참여를 할 생각이라서 이번에는 편의를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무료 선물방에 입장을 하시고요. 이 방에서 소통을 하시고 매매 관점 공유를 받으시면서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